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의 많은 분포 중에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은 이런 관계식 있죠. fx는 하면서 써져 있는 이 복잡한 관계식으로 확률 밀도 함수의 관계식이 써지고 그 써진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가운데 있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축의 위치는 이제 평균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이런 분포 상태를 정규 분포라 부르고 정규 분포를 기호하게 되면 라지 n자 쓰죠. 그래서 라지 n 가로 평균 컴마 표준 편차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이건 저번에 필기할 때 설명을 해줬나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합니다. 너무 수업을 왔다 갔다 요즘에 여러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나마.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이걸 정규 분포하면 라지 n은 평균 컴마 시그마의 제곱으로 표현되는데 이 평균이 뜻하는 바가 이 정규 분포 곡선의 축을 뜻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시그마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의 값이 작으면 평균 기준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으며 키가 커지고 날씬해진다. 설명한 것 같아. 그때 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았나요? 연재와 주의의 예를 들면서 키 크고 날씬한 친구들 이런 느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반대로 키가 작아지고 옆으로 좀 펑펑해지는 그런 느낌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뜻이었고 성질을 여기 그때 이 부분도 성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정규 분포 근데 사실 여기보다는 D가 좀 더 중요한데 정규 분포를 많은 정규 분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정규 분포라는 얘기는 뭐 키에 대한 정규 분포, 여러분의 몸무게에 대한 정규 분포, 여러분들이 뭐 학습하는 학습 시간도 결국은 연속 확률 변수니까 시간에 대한 정규 분포 이렇게 많은 정규 분포도 있을 텐데 그 정규 분포들을 매번 문제를 풀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걔를 표준화시켜서 하나의 규격으로 만든 다음에 그 모든 정규 분포를 하나로 표준화만 시킬 수 있다면 그 표준화된 내용에 대해서 확률값을 구해놓으면 그 확률값을 각각의 정규 분포의 확률값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확률 변수를 표준화시켜서 표준화된 변수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바꾸는 과정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5번에. 근데 5번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4번 설명드릴게요. 여러 가지 확률 변수를 표준화시켜서 하나의 변수로 통일하는데 그 과정에 주어져 있는 확률 변수 x에다가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빼고 그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되면 이게 새로운 값이 나타나고 얘를 새로운 변수인 표준화된 변수라고 부릅니다. 표준화된 변수. 확률 변수 x를 표준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나온 것처럼 만약 주어진 문제가 확률 변수 x가 어떤 특정 값 이상 또 다른 값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면 얘를 표준화 작업을 거치죠. 그래서 그 확률값 정리하다 보니까 주어진 확률 변수 빼기 평균값 걔를 표준 편차로 나누고 표준화 시키고 확률 변수 b를 평균으로 나누고 평균 빼고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서 이 표준화된 변수를 가지고 그 표준화된 변수의 범위를 통해서 그 안에 넓이 값을 통해서 주어진 확률 값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표준화 시켰다면 다시 위로 4번으로 가서 표준화 시켰다는 가정하에 아이고 밑에 있는 그림이 보이면 좀 좋은데 표준화 시켰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앞으로는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표준화 시켰죠. 1번 표준화 시켰어요. 근데 0 이상 z가 a 이하일 때 확률값을 구하는데 표준화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화된 변수를 통해서 확률값을 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죠.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 뒤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분포표를 보면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어떤 숫자들이 막 나오고 뭐 1.5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어떤 숫자가 나옵니다. 확률값이. 위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A 값이고. 그럼 이 말이 뜻하는 바는 0 이상 Z가 1.5 이하일 확률값이 네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는 강제성이에요. 0에서부터 이 값까지의 확률값을 조사해 줍니다. 근데 표준하게 되면 평균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지금처럼 0에 가게 되겠죠. 평균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처럼 0 이상 A 이하의 확률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평균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에서 만약 A 값이 양수라면 0에서부터 A까지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건 그냥 표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확률값이나 이 A의 반대 모임 마이너스 A까지 확률값이나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넓이가 동일하겠죠? 넓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둘의 확률값도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0에서부터 A까지 확률이나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 확률이 같으므로 혹시 표준화되는 변수에 음수가 출현하게 되면 그 음수의 크기만큼 대칭 이동시켜서 양수의 확률값으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번 같은 케이스는 AB가 먼저 양수라는 가정하에 A부터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 그림 보고 설명할게요. A에서부터 B까지 요 사이에 존재하는 넓이, 이 넓이 값으로 확률을 정의하고 싶은데 이 넓이만 따로 나오진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표준 정규 분포표는 0이라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0에서부터 일단 B까지의 확률값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0에서부터 다시 A까지의 확률값을 표를 보고 완성을 해요. 그래서 빨간색에서 구했던 확률에서 이 초록색 확률값을 빼내게 되면 이제 여기 확률값이 내가 구하는 A에서부터 B까지 확률값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 외울 거는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은 Z가 A 이상의 확률값을 구하시오.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A 이상이면 이렇게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어디가 나오냐면 항상 0이 기준이라고 있잖아요. 0에서부터만 나와요. 그럼 요거만큼의 확률값을 빼내야 되는데 어디서 빼내냐면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의 넓이를 합친 게 대칭인데 합쳐서 넓이의 총합이 1이 돼야 되므로 오른쪽 반의 넓이는 0.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0.5에서 이 넓이 값을 빼내야 내가 원하는 넓이 값이 나오고 그 넓이가 확률 값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A가 양수인데 이번에는 A보다 작은 확률, 그럼 이만큼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구하다 보니까 이만큼은 0.5에 해당하고 그 0.5에다가 여기 확률값을 덧셈해야 되는데 이 확률값은 정규분포표를 보면 나와 있으니까 0.5 플러스 0에서부터 A까지 확률값을 덧셈한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A는 음수고 B는 양수인데 여기에 확률값을 구하라면 0에서부터 B까지 확률값을 계산하세요. 이거는 표에 나와 있으니까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음은 안 나와요. 크기만큼 반대로 양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0에서부터 A까지의 확률값에다가 0에서부터 B까지 확률값을 두 번 더하게 되면 처음에 주어진 이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니까 그 이해되는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럼 문제를 이제 풀어봅시다. 이건 성질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1, x2의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 fx, gx를 할 때 두 함수의 그래프 오른쪽과 같답니다.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1번 x1에 대한 평균과 x2에 대한 평균이 같다. 확률 변수 x의 그래프를 그린 게 f고 x2의 그림을 그린 게 g인데 그럼 f의 평균과 g의 평균 중에 f의 평균이 더 크다는 뜻인데 둘은 잘 보시면 가운데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대칭이라는 얘기는 평균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같은 거지 누가 더 크다가 아니라는 거죠. 니은 x1의 표준 편차와 x2의 표준 편차 중에 x1이 더 작다. 표준 두 개를 다 기억하지 말고 헷갈리면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표준 편차가 작다. x1이 작죠?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밀집돼 있고 키가 크면서 날씬한 친구들이에요. 그럼 x1
F의 그래프가 X2, G의 그래프보다 키가 크고 날씬하냐? 그러면 그러네요. 그렇죠. F의 그래프가 G의 그래프보다 키가 크고 날씬하죠?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디귿 X1 이하의 X1이 그러니까 X1이 M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X2가 M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같죠. 둘 다 0.5로 같아요.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의 넓이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평균 기준으로 X1의 F의 넓이 값이나 여기 넓이 값이나 평균 기준으로 G 오른쪽의 넓이 값이나 각각 평균 기준으로 반쪽의 넓이를 구한 거라 둘 다 0.5예요. 같은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정답은 니은만 맞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 확률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을 구하랍니다. 정규 분포가 그림을 그렸더니 평균이 10이고 그다음에 좌우 대칭인 종 모양 이겠죠? 자,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그려야 되는데 k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k-1과 k 플러스 1을 잘 보니까 둘의 간격이 얼마냐면 이 값과 양쪽 끝값이죠. 여기 간격이 8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격 8만큼 이렇게 벌리겠다는 얘기죠. 이게 k-1이고 얘가 k 플러스 7이에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 다니면서 그 안에 만들어지는 이 구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래프의 면적을 확률로 처리할 건데 확률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저 구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넓이값이 최대가 되겠죠. 근데 왠지 느낌상 왼쪽에 있을 때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넓이가 좀 더 커지죠. 영역의 넓이가 위로 솟구치면서 넓이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가면 갈수록 넓이가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 커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시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왠지 느낌이 넓이가 작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천천히. 그럼 언제 넓이가 최대일까요? 이 구간 안의 넓이가 최대일 때가 언제일까? 정가운데 이렇게 쓰잖아요. 정가운데, 이 구간의 양쪽 정가운데 10이 있을 때가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가 아무래도 그래프 자체가 위로 이렇게 솟구쳐 있기 때문에 가운데 값을 몰리게 되면 넓이가 좀 더 넓어지겠죠. 근데 이왕이면 최대 넓을 때가 언제냐면 양쪽 끝값의 평균값 중점이 10이었으면 넓이가 최대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위아래 약분하게 되면 분자는 k-3 따라서 k값은 13. 아니, 뭐 잘못된 거 같죠? 네, 뭐가 잘못된 거 같지 않나요? 6이죠 이게? 플러스 3이네요. k값은 7.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의외로 또 어려운 문제, 이거는 그냥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넓이의 최대값을 통해서 확률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고난도 문제에서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이런 개념이 좀 많이 쓰여요. 쌤, 네. 근데 그 방금 문제에서 네. 좀 전에 말했던 그 표준화시키는 거는 문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을 때요. 표준 정규 부품을 주고 직접적으로 확률이 얼마인지 구하라는 문제 있죠. 그때는 좀 전에 한 것처럼 표준화를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확률값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 문제처럼 그냥 정확히 확률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확률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라면 이런 풀이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표준화 시킬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굳이 표준화까지는 필요 없었다. 그냥 넓이의 최대값만 알면 되니까 결국은 넓이의 최대값 구하기 위한 k값의 위치나 값만 알면 되니까 표준화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표준화가 필요한 작업인데 필수예제. 다음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를 보고 다음에 확률값을 계산하시오. x가 80 이하일 확률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표가 없고 표준화가 안 되는 상태면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다 못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표준화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표준화 1번. 저렇게 확률 변수가 주어지면 저 확률 변수를 표준화시키면 Z로 바뀌죠. 부동은 안 바뀌고 80이라는 확률 변수를 표준화시킵니다. 그럼 표준화 과정에 확률 변수 빼기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 100
나누기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 제곱 밑에 있는 값 10. 이렇게 표준화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p z가 마이너스 2 이하 1 확률 값을 구하면 돼요. 그럼 표준화 됐으니까 그냥 답을 보고 파도를 풀어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연습이 필요할 때까지는 이렇게 그림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평균은 0으로 바뀌었겠죠? 표준화 시키면. 그럼 z, 표준화된 변수의 z값은 이 가로축에다 z를 쓰는데 마이너스 2면 0보다 왼쪽 두 칸 정도? 칸수 셀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z가 2 이하의 확률값이니까 자, 마이너스 2 이하의 확률값이니까 여기에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 이하의 확률값. 근데 이 값을 구할 방법은 없다고 그랬죠? 양의 값만 구하지 음의 값은 못 구하니까 대칭 이동시켜요. 이 넓이와 동일한 게 여기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의 반대 플러스 2. 그래서 2의 확률값은 실제로 p, z가 2 이상의 확률과 동일하다. 근데 여기도 직접 구할 수는 없죠. 일단 계산법상 여기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넓이 값을 빼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계산이 오른쪽 반쪽 0.5 빼기 p 0 이상 z가 2 이하일 확률. 이거 어디서 찾냐면 여기 있죠. 2까지니까 여기에요. 위가 안 썼네요. 여기 확률값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0.5 빼기 0.4772 이걸 계산하시면 네,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3번) 해볼게요. P 표준화 시켜야 되죠? 85 마이너스 평균 100 표준 편차 10 표준화 됐고요. 확률 변수 빼기 평균 100 표준 편차 10으로 나눈다. P 얼마죠? 마이너스 1.5 이상 Z는 얘는 마이너스 0.5 그림을 그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균이 0인데 마이너스 1.5면 여기쯤 마이너스 0.5면 여기쯤 이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고 이 확률을 못 구하죠? 옮깁니다. 여기 플러스 1.5 플러스 0.5 플러스 1.5 여기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 확률값. 근데 여기도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이쪽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이 확률을 구한 다음에 요 확률값을 빼내셔야지만 여기가 나오죠. 그 과정을 쓰면 되는 거라 P 0 이상 Z가 1.5 이하 빼기 P 0 이상 Z가 0.5 이하. 그래서 1.5 이하의 1.5까지 확률값이 0.4332 빼기 0.5는 0.192로 이걸 빼서 계산하시면 저 확률값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다음에 확률값이 0.30232를 만족하는 k값을 표를 보고 찾아서 구하시오. 일단 표준화가 필요하죠. 표준 정규 분포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표준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P 확률 변수 K 마이너스 평균 30 표준 편차 2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하는 겁니다. 표준화를 시켰다고 가정하고 계산 35 마이너스 30 표준 편차 2 여기 확률이 0.3023 계산 되는 데까지 해봅시다. P 2분의 K 마이너스 30 얘는 계산이 되죠? 2분의 5 2.5 이게 0.3023 그럼 그림을 대략 그리는데 평균이고요.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고 2.5가 어딘지는 알겠어요.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이 값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양인지 인지를 모르겠죠. 근데 이게 만약 음이라고 쳐봐. 음이라면 0에서부터 2.5까지 확률값이 0.4938이에요. 그럼 여기 음이 있으면 0.4938에다가 이만큼 더 덧셈 되면 숫자가 더 커지겠죠? 근데 이건 0.4938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그럴 리 없다는 얘기죠. 여기쯤에 있을 거라는 얘기지.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넓이 값을.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K-32 오겠거니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P 0에서부터
Z가 2.5에서 빼기 P 0에서부터 Z가 2분의 K-30까지 확률을 뺐더니 이게 0.3023이 되고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알잖아요. 이게 0.4938 빼기 이만큼 했더니 0.3023 따라서 이 확률값은 얼마예요? 0.1925 여기겠죠. 그렇지? P 0 이상 Z가 0.5 여기까지 확률을 빼내야 정확히 이 답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위아래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이 서로 같다는 뜻이고 그렇죠? 같다는 뜻이고 같다 보니까 얘랑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0.5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K-30이 2분의 1과 같고 이 지워지고 K값은 31이 정답이 됩니다. 아셨죠? 네. 이거는 연습을 좀 해볼까요? 두 개 다 해보세요. 앞에서 연습 안 해.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에서 전체 지원자 5,000명의 시험 점수는 평균 335, 표준 편차 10인 정규 분포를 따라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죠? 이게 평균 345, 표준 편차 10의 제곱.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점수가 300, 이제 지금 확률 변수 X가 뭘로 잡힌지 봐야 돼요. 확률 변수 X는 시험 점수로 만들어져 있죠. 시험 입사 지원한 사람의 점수. 근데 그 점수가 확률 변수 X가 350점 이상 375 이하인 사람의 확률값을 알아야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테이지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안 되고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P 확률 변수 350 빼기 평균 345 표준 편차 10으로 나눕니다. 표준화 됐고요. 375 마이너스 345 표준 편차 10. 자, 계산해 보면 P 얘는 0.5 이상 Z가 3까지 가겠네요. 이걸 찾는 겁니다. 적당한 그림을 본다면 많이 하다 보면 그림 안 그려도 되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덜 돼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하게 선생님은 그림을 그려드릴 것이죠. 0.5 여기쯤이에요. 걔부터 3까지 여기까지 요 확률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P 0에서 Z가 3까지 확률값에서 P 0에서 Z가 0.5까지 확률값을 빼내는 거니까 0.4987 빼기 0.1925 이걸 빼내시면 되죠. 그걸 빼면 0.3072 이렇게 되네요. 여기다 100을 곱하게 되면 30.72%가 됩니다. 365점 이상인 지원자는 몇 명입니까? 이렇게 지울게요. 365점 점수죠. 확률 변수 X가 365점 이상인 사람. 그럼 표준화 Z 365 마이너스 345 표준 편차 10 P Z 2인가요? 네. 2 이상의 확률값을 일단 먼저 구해보면 2 이상이니까요. 일단 또 그려드리나요? 0, 2 이상. 그럼 0.5에서 여기를 빼내야 돼요. 그래서 0.5 빼기 0.4772가 되죠. 그럼 확률값은 0.0228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근데 이번에는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몇 명인지 구하는 거예요. 몇 명인지 어떻게 구하죠?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되잖아요. 확률은 지금 본다면 전체 인원수 몇 명? 지원자 전체 5,000명 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은 365점 이상인 사람. 이걸 계산한 게 지금 확률이 얼마 나온 거냐면 0.0228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365점 이상인 사람은
0.0228에다가 5000을 곱하면 되겠죠. 됐니? 그럼 몇 명이니 이거? 여기다 만 곱하면 228, 거기다 절반 값이니까 114명. 이렇게 되겠네요. 입학 정원이 484명인 어느 대학의 입시 시험에 응시자가 2000명이 왔어요. 평균은 350, 표준 편차 7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대학의 합격자의 최저 점수가 몇 점인지 조사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시험의 점수를 학점에서 X로 잡았겠죠. 시험 점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지원자 전체 평균 점수 350, 표준 편차 70의 제곱입니다. 근데 최저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모르는 점수를 확률 변수 X가 몇 점인지 모르니까 K점이라고 합시다. K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느낌상 그림은 이런 거예요. 평균이 몇 점이 있냐면 350점이 있어요.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죠. 근데 뭐 당연히 지원자가 2000명인데 정원이 48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정원자가 적죠. 그럼 당연히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었어야지만 합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K가 350보다 클 거라고 예상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의 일단 뭐를 조사해야 되냐면 확률값을 조사해야 돼요. 그치? 확률값을 조사하면 이 K 몇 점을 받았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 확률이 뭐냐면 합격자의 확률이죠. 근데 합격자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 응시생 2000명 중에서 484명 안에 들어야지만 합격생이 나오죠. 합격 확률이 나오죠. 그러니까 1등부터 484등까지 총 인원수 484명. 내가 원하는 사람은 합격자의 총원 484명. 그래야만 전체 이제 확률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걸 계산하면 얼마예요? 0.242가 되겠네요. 여기 확률값이 그래서 0.242예요. 근데 여기 확률값은 표에는 안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0.5에서 여기를 빼야 되는데, 그걸 빼려고 했더니 이제 문제를 봤더니 얘는 표준화가 돼 있지만 얘는 표준화 안 돼 있죠. 그래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표준화 시킵시다. P, Z, 확률 변수 K, 빼기 평균 350, 표준 편차 70. 이렇게 돼야 이제 표준화가 된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평균은 0. 정규분포 곡선. 여기 K라는 위치가 저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70분의 K-350으로 바뀌어 있고, 요 확률값이 0.242가 되려면 0.5에서 얘를 뺀 게 0.242가 되니까 둘을 더해서 0.5가 되려면 얼마예요? 얘겠죠? 0.2580. 이거 두 개 더해야 정확히 0.5가 나오니까. 따라서 0.5 빼기 P 0 이상 Z가 0.2580의 끝값은 0.7이었죠. 이렇게 돼야 0.242가 나오므로 여기는 오른쪽 끝값이 여기는 0.7과 같아야 되겠네요. 그럼 70분의 K-350 얘가 0.7이 되고 양쪽에 70을 곱하게 되면 K-350은 얼마인가요? 49? 넘어가면 K값은 399점. 결국은 합격자 최저 점수로 본다면 최소한 399점을 받았어야 합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시험은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죠. 학교 시험은 이런 게 나와요.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인데,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분포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었고, 정규분포는 연소확률 변수죠. 그래서 변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별개로 공부를 하는데, 이항분포에서 n의 횟수가 충분히 이항분포는 그 이산확률 분포 중에도 그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일 때, 그때 보통 우리가 이걸 일반화시켜서 이항분포라고 불렀죠. 그래서 표기법상 B, 가로 n, p인데 그 n이 시행의 총 횟수였죠. 총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돼 있어요. 근사적으로. 근데 얼만큼 돼야 충분히 큰 겁니까? 그러면 그건 네가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책에 보면 횟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문제가 그 횟수를 충분히 크다고 판단해서 낸 문제니까 그런 걸 의심하지 마. 이게 충분히 큰 건가? 숫자가 막 8밖에 안 나왔어. 총 횟수가 8이야. 근데 문제에서 만약 n의 총 횟수가 8이면 문제 자체가 8을 충분히 크다고 판단한 거니까 그런 건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 없고요.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이항부포를 정규분포화한다라는 건데 그럼 이항부포와 정규분포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죠. 정규분포 하려면 정규분포 표현에 맞춰야 되는데 정규분포는 앞에 게 평균이었어요. 그리고 뒤가 분산값이죠. 표준편제 제곱이니까. 그럼 이항분포를 계산할 때 여기 있는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NP를 곱한 값을 이쪽에 앞에 썼어야 되고 그다음 뒤는 분산값이니까 NPQ를 계산한 걸 뒤에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NP 루트 NPQ의 제곱 뭐 이렇게 쓰시면 정확한 표현이 되죠. 이것도 틀린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항분포를 표준화하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 개 동전을 64번 던져요. 앞면이 30번 이상 34 이하로 나올 확률 값을 표를 보고 완성하시는데 표를 보니까 정규분포죠. 표준 정규분포. 근데 문제를 보니까 횟수로 정의되어 있어요. 앞면이 나온 횟수. 확률 변수 x가 앞면이 나온 횟수라는 얘기는 이건 이산확률 변수인데 다시 문제를 봐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동전? 전형적인 독립이고요. 64번이라는 반복 횟수를 말하죠. 그렇죠? 그럼 독립생이 확률로 정의되어 있는데 확률 변수를 횟수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거 이항분포구나를 빨리 생각해야 돼요. 이항분포네. 그럼 총 시행 횟수 64, D는 확률값. 무슨 확률값?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잡았으니 당연히 그 사건, 앞면이 나오는 사건 값의 확률값 2분의 1. 자, 이렇게 되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자리는 평균 64 곱하기 2분의 1, 6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NPQ 다시 여사건 2분의 1. 그럼 정규분포 32, 16이 되죠. 16은 4의 제곱 이렇게. 따라서 이제부터 다시 문제 시작이에요. P 확률 변수 x 앞면 나온 횟수가 30번 이상 34 이하일 확률값 표준화 시켜야 됩니다. 30 마이너스 이게 이제 평균 표준 편차였죠. 32 마이너스 나누기 4 Z 34 마이너스 32 4 그럼 P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 이상 Z가 0.5 이하. 그럼 그림상 평균 0으로 갖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정규분포인데 마이너스 0.5 플러스 0.5 대칭 관계니까 하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 곱하기 P 0 이상 Z가 0.5 이하일 확률값 이렇게 0.5는 0.192로 거기다 이제 2 곱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통계 이제 두 번째 파트 추정인데 밑에 있는 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어떤 내가 조사할 집단의 전체 집단을 보통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만약 집합에서 본다면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집단, 그리고 모집단. 근데 그 모집단에서 일부의 원소를 뽑아냅니다. 그 뽑는 과정을 추출이라 부르고 그 뽑아낸 자료들을 모아둔 것을 보통 표본이라 불러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자료를 조사할 때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적 조사라 부르고 표본들을 뽑아서 그 표본들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 부르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표본조사가 필요한데 밑에 간단한 얘기가 나와 있죠. 어떤 공장에 생산된 건전지 수명이나 그 다음에 뭐 과일의 당도 뭐 이런 걸 조사할 때는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과일의 당도나 그 다음에 뭐 전구 수명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하면
과일 내가 오늘 100개 수확했어. 근데 100개 당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걸 전수 조사하겠다는 얘기는 다 먹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다 조사해봐야 된다고. 그 과즙을 짜서 당도를 조사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럼 못 팔잖아. 전구를 우리 공장에서 오늘 2,000개를 뽑아. 근데 2,000개가 얼만큼 수명을 끌고 가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2,000개를 다 켰네? 그럼 뭘 팔아?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표본을 가지고, 평균치를 통해서 통계적 자료를 만들어서 이게 얼만큼 수명이 되는지, 대략 얼만큼의 당도를 유지하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게 표본 조사인 거고, 근데 인구 조사나 아니면 병역 판정 검사 이런 것들은 표본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안 받으면 안 되는 조사들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에 포함되는 겁니다. 되셨죠? 간단한 용어에 대한 정리입니다.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니까. 임의 추출이라는 것은 모집단의 각 대상에서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뽑아내는 것들을 보통 임의 추출이라고 불러요. 뽑는 과정이 추출인데 뽑아낼 때마다 같은 확률로 뽑아진다고 생각해야 이걸 임의 추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임의 추출은 복원 추출을 말합니다. 뽑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다시 원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뽑을 때도 처음에 뽑았던 것과 같은 확률로 뽑아진다는 얘기죠. 그게 임의 추출이에요. 근데 비복원 추출은 뽑은 다음에 돌려놓지 않는 게 비복원이에요. 근데 비복원도 밑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다시 원상태를 돌려놔야 그 다음 확률값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원 추출을 흔히 말하는 임의 추출이라 말하긴 하지만 만약 모집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요. 한두 개 빠진다고 해서 크게 그 개수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면 이런 경우는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이라 보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죠. 밑에 거는 크게 중요한 얘기 아니고. 자, 여기는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한 표현인데 모자 붙었죠? 평균의 모, 분산의 모, 표준편차의 모. 이거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모집단들 있잖아요. 전체 집단. 내가 조사할 전체 집단. 그 전체 집단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게 모평균이에요. 일반적으로 스몰m을 씁니다. 그럼 전체 집단에 대한 분산을 구해요. 그게 흔히 말하는 모분산입니다. 모분산 기호는 보통 책에 나온 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전체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이렇게 쓰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전수조사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일부의 표본을 뽑고 그 표본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뽑아낸 표본들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 그리고 뽑아낸 표본에 대한 분산, 표본 발음이 어려워요. 표본 분산, 뽑아낸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해서 뽑아낸 것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는 저런 용어를 가지고 불러주는데, 표본 평균은 그럼 어떤 내가 집단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 전체 키를 조사하려고 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모든 학생을 빠짐없이 다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일부를 뽑죠, 표본을. 그래서 충남에 있는 설화고에 와서 설화고 학생들 기준으로, 근데 설화고도 다 조사하려니까 전체 인원이 막 1,000명을 넘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2학년이 되는 학생들 기준으로 키를 조사하면 평균적으로 2학년이니까 1, 3학년 정중앙이니까 이 친구들을 조사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표본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표본을 뽑죠. 그래서 무작위로 2학년 중에도 무작위로 한 100명만 뽑았어요. 그럼 첫 번째 인원, 두 번째 인원, 세 번째 인원의 키를 다 더한 다음에 인원수로 나누면 그 n명, 100명으로 나누면 표본들의 평균인 표본 평균이 나와요. 표본의 평균인 표본 평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X 위에 줄 쳐요. 그래서 X바라고 읽어요. 표본 평균. 그 다음에 이 라지 S의 제곱은 표준 편차를 보통 시그마로 쓰죠. 근데 그 시그마는 그리스 소문자고 거기에 대응되는 알파벳 대문자가 보통 S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시그마의 제곱, 분산의 표현을 보통 대문자 S의 제곱인데 굳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 거기에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꼭 S로 쓰냐, 시그마로 쓰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 모 분산을 시그마의 제곱으로 쓴다면 표본 분산은 라지 S의 제곱으로 쓰겠고, 걔는
분산 자체가 흔히 중3 때 배웠잖아요. 분산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을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하죠. 그 총합을 인원수로 나누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 분산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n명인데 위에서 평균 구할 때는 n으로 나눴는데 밑에는 하나를 빼죠. 밑에 써져 있어요.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정의할 때 n으로 나누지 않고 n-로 나누는 것은 표본 분산과 모 분산 차이를 줄이기 위한 그 차이가 웬만하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낸 조치인데, 그 조치란 말은 알겠지만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이제 대학교과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문제 푸실 때 그럼 제가 n으로 나눌 때 n-로 나눌 때가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합니까? 그러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공식화해서 그냥 기억할 뿐이지 이걸 문제에 적용하라 그런 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특히나 통계적 추정 파트로 가면 그냥 별 설명 없고 별 증명 없이 그냥 그렇다 하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래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그 얘기는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고등교과고 통계학을 배우고 있는 전공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알려졌으니 그냥 받아들여 얘들아. 그리고 만약 이게 정말 궁금하면 대학교 와서 전공하면 된단다라는 표현이니까 굳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통계학자라거나 수학자가 아닌 이상은 왜 저렇게 되는지 일일이 따져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차피 분산은 루트 씌운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일단 여기도 어떻게 보면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산법 여기서 다 출연하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합니다. 뭐 단어가 굉장히 복잡하죠. 표본의 평균. 근데 그거에 또다시 평균. 그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에 이러한 조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본 평균의 이 기호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표본들의 평균인 표본 평균이죠. 그 표본 평균에 다시 2를 붙였다는 얘기는 기대값인 평균값을 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근데 얘는 구해보면 실제로 모 평균과 동일하다.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뜻이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계산하게 되면 원래 모분산 값을, 이게 중요해요, n으로 나눈다. 이 n이 뭐죠? 표본의 크기입니다. 몇 개의 표본을 뽑았습니까? 라는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뭐 표준 편차 여기다 이제 루트 씌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셨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모집단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우리나라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본다면 그 고등학생들의 평균 키를 조사하려고 해요. 근데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 뭐 지역마다 서울에서 어떤 지역을 가서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들을 뽑아요. 그럼 뭐 어떤 집단이 있겠죠? 그 집단? 뽑아낸 표본들의 집단이 있겠지? 그 집단들의 평균을 구하면 이게 X바였죠. 표본 평균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꼭 서울에서만 조사할 수는 없잖아. 뭐 강원도로 가서 강원도에 있는 일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다시 두 번째 표본을 조사합니다. 그럼 그 표본에서 또 다시 표본 평균이 나오겠죠. 얘를 뭐 X1바, 얘를 X2바 이렇게 정의하도록 할게요. 그럼 충남에 와서 또 설화고에서 또 학생을 뽑아내요. 여기 X3라고 치고, 그럼 이 X3 안에 표본에 들어있는 친구들에 다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설화고 학생들의 표본 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들마저도 하나의 값을 갖게 될 테고, 이 표본 평균들 자체,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의 평균 키, 강원도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평균 키, 설화고의 학생들의 평균 키를 다 조사하다 보니까 이 평균들도 제각각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평균들의 다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싹 다 더한 다음에 다시 이 표본들의 총 개수로 나눠주면 이게 표본 평균이 되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되는데,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게 왜, 아니, 여기에 표본들의 다시 평균 구했더니 이게 모평균과 왜 같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얘기가, 그렇구나. 그렇게 알려져 있구나. 통계적으로 그렇게 써먹으라고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분산을 계산할 때, 여기 표본 평균들 있죠?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계산할 때는 원래 모분산 값을 뽑아낸 표본의 크기로, 표본의 개수 있죠? 개로 나눠주면 새로운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 거기 루트 씌우면 이제 표본 표준 편차 값을 루트 n 표본의 크기의 루트 씌운 값을 나누게 되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기분이 뭐 굉장히 막 자존심 상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힘도 내긴 하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나 봐. 막 힘도 나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뭔가 기분이 상당히 언짢은 느낌.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선생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래 나 할 수 있어. 나 이게 발음이 꼬이지 않게 할 수 있어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뭔가 조종동한 느낌, 기분이 나쁩니다. 어쨌든 여기 중요한 파트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포, 모평균이 m,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 n인 표본들을 계속 뽑아내요. 뽑아낸 다음에 다시 봤더니 그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뽑아낸 표본들도 그 표본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표본 평균도 결국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단 조심할 게 표본 평균인 x바의 다시 평균, 2x바는 아까 배운 대로 모평균과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표본 평균의 평균값은 모평균과 동일한 값을 갖다 쓰되 표본 평균의 분산값은 이거였죠. 원래 모분산값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자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약식 표현이고 좀 간단히 쓴 거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 나중에 이 자체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n의 값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면 또 마찬가지죠.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가 되듯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뽑아낸 표본들의 개수가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표본 평균 자체도 근사적으로 거의 가까운 값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갖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죠? 결론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 안 따르든 표본 평균의 평균도 결과적으로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리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요. 표본 평균의 평균값에 대하여 저걸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저걸 어디서 본 적이 있죠.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구하시오.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값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 이거를 그냥 기호화해서 형상화시키면 v 네모를 구하시오. 그러면 2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2 네모의 전체 제곱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개념적 보면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네모 자리에 저 x바를 집어넣어요. 그럼 v x바는 2 x바의 제곱 마이너스 2 x바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네 둘을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얘네 둘을 찾아내라. 그리고 보니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12,3의 제곱. 그럼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다.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값은 모평균과 동일하되 여기죠. 분산값은 3의 제곱인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개수로 나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12가 되며 이게 표본 평균의 분산값이었죠. 표본 평균의 분산값은 3이 되죠. 3분의 9니까. 갖다 껴요. 여기가 3. 여기는 모르겠고 이걸 구하는 문제니까. 얘는 12의 제곱 144. 따라서 표본 평균의 제곱의 평균은 147됨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만 갖다 공식 알고 숫자만 갖다 끼면
뭐 유치원생 계산 형태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죠. 한 개 주사위를 5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평균을 x바, 표본 평균이라 부를 때 그때 이 x바 플러스 v x바를 계산하시오. 어쨌든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알려면 이 x바는 그냥 이 x를 구하면 되고, 플러스 v x바는 어떻게 구했었죠? 원래 분산값을 표본의 크기, 지금은 5번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표본의 크기는 5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나누면 새로운 표본 평균의 분산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앞에서 배운 겁니다. 원래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 근데 앞에 문제랑 차이가 뭔지를 봐야 돼요. 앞에 문제는 이게 나와 있어요. 얘네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모분산이나 모표준 편차 혹은 모평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얘는 안 나와 있는데? 뭐지? 안 나와 있네? 가만 있어봐. 그래 보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왜 그러지 갑자기? 자, 그래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쪽에 있는 걸 보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 이거 이산확률 변수잖아. 연소확률 변수가 아니죠. 이산확률 변수? 연소확률 변수? 지금 우리가 물론 확률 변수를 배우는 파트는 아닌데 이산확률 변수라면 생각나야 될 게 확률 분포표? 왜? 확률 분포표가 있다면 위에 있는 확률 변수와 아래에 있는 평균을 곱해서 싹 곱한 다음에 싹 더하면 이게 평균이잖아요. 아, 이거 표 그리라는 얘기인가? 표를 그립니다.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x는 뭐죠? 주사위를 던져서 5번이라는 거는 총 시행의 횟수를 말하는 거고, 결론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 주사위를 던지면 나오는 눈의 수가 뭐예요? 1이 나오거나 2 나오거나 3 나오거나 4 나오거나 5 나오거나 6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그 확률 값은 당연히 6분의 1씩이 아닐까요? 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은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조사해야 된다고요? 얘를 조사해야 돼요. EX. 아, 이거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야. 6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3 곱하기 1, 4 곱하기 1, 5 곱하기 1, 6 곱하기 1. 6분의 얼마니? 21. 그럼 약분하면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7이에요. 이제 분산을 구해야 돼. 분산은 어떻게 구했죠? 기억나시나요? 좀 전에 했잖아요. 제곱의 평균 6분의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하다 보면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 더하기 36 6분의 이건 얼마니? 91? 이 된답니다. 91 믿고 가야죠. 약분이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이걸 뭐 한 거냐면 여기를 계산한 게 이거를 계산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평균이 얘였잖아요. 제일 제곱한 것을 빼죠. 그럼 4분의 49 통분 12분의 여기다 2 곱하면 182 마이너스 여기다 3 곱하면 157 빼면 12분의 얼마인가요? 계산을 해줘. 얼마? 25.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이 자리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 자리.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한 모분산 값이니까. 그럼 여기는 2분의 7 플러스 12분의 25를 5로 나눈 거니까 5분의 1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남아요. 그럼 12로 통분하면 6, 7, 42 플러스 5 12분의 47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두 개만 얼른 합시다.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의 제자리 머리띠기 기록은 평균 120, 표준편차 10인 정규분포를 따라요. 이미 추출해서 25명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의 평균이 115 이상 124 이하일 때 확률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 없이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의뢰 가운데 있는 확률 변수니까 뭐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 이 말이 없다면요. 여기서 이만큼의 말이 없다면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 말 때문에 여기 지금 밑줄 친 이 말 때문에 저렇게 풀면 안 됩니다. 여학생 중 이미 추출한 25명 표본을 뽑았다는 얘기죠. 그 뽑아낸 표본들의 평균을 계산했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계산한 거예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해석은 P 115 이상 124 이하는 누구에 대한 범위를 구한 거냐면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범위를 구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앞에서 우리는 뭘 했어야 되냐면 실제로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X가 뭐죠? 제자기 멀리뛰기 기록이에요. 그 기록은 평균 120, 표준편차 10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는데 뽑아낸 25명에 대한 n값이 25죠? 뽑아낸 25명에 대한 표본들의 평균값은 모 평균과 동일하나 분산 100을 25로 나눠야 됩니다. 분산이 100이잖아요. 그럼 25분의 100, 4. 4는 2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를 풉니다. P 115 빼기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거 표본 평균 120을 2로 나누고 X바는 이제 Z로 어쨌든 X바도 확률 변수일 텐데 종류 일종일 텐데 그걸 표준화 시킨 거니까 다 Z로 갑니다. 그럼 124 마이너스 120 얘를 2로 나눈다. 그래서 P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5 Z 얘는 네, 2. 요 확률값 아까처럼 이제 계산해 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건 아까 배웠던 거니까. 자, 마지막 문제. 필수예제 4번 문제. 다음 어느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 한 컵의 용량이 평균 200, 표준편차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지금은 한 컵의 용량, 양이죠, 양. 과일 주스 한 컵의 양. 그 양이 확률 변수 X가 되고 걔는 정규 분포 200, 10의 제곱을 따릅니다. 근데 이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 중 이미 추출한 N컵의 용량, 이 N이 표본의 개수가 되는 거죠. 표본의 크기, 개수. 근데 몇 개인지는 몰라요. 몇 컵을 뽑았는지, 몇 컵을 이게 추출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N컵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용량이 평균 194 이상이잖아. 뽑아낸 주스의 평균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X바가 되는 거죠. 뽑아낸 표본들의 평균 용량이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모평균과 동일하지만 이 계산은 잘해야 된다는 거죠. 뭐로 계산해야 돼요? 10의 제곱 분산을 뭐로 나누죠? 표본의 개수 n으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이게 뭐니? 분산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쓸 때는 이렇게 루트를 씌워야 되죠. 루트 n분의 10의 제곱 이렇게 써야 이게 표준 편차가 잘 보여요. 우리는 표준할 때 표준 편차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분산스럽게 쓰면 굉장히 분산스럽습니다. 뭐요? 왜? 표준 편차 형태로 써주는 게 계산할 때 유리한 거니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보시면 확률값을 구하죠. 뭐에 대한 확률이냐면 뽑아낸 평균 표본인 표본들의 그래서 저렇게 된다. X로 나 154. 200 뺀다. 일단 분모를 딱 애들을 딱 루트 씌우고. 야 완성. 이 확률값이 0.8849예요. 자, 확률을 이제 조사하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다시 그린다면 표준화 시켰으니까 평균 0이고 정규 분포 했는데 이만큼 나와. 어떤 특정 값 이상이니까 오른쪽으로 하는데 이만큼이 나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왼쪽은 다 덧셈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은 다 덧셈했다는 뜻이에요. 이상이니까.
그리고 왼쪽에 어떤 특정 확률값이 얼마가 나왔어야 되냐면 0.3849 이렇게 나왔어야 확률의 총합이 이렇게 나왔겠죠. 됐니? 근데 이 그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여기는 안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이해했어야 될 그림은 얘랑 똑같은 넓이를 갖되 대칭 관계로 그려져 있는 요거를 이해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0.5에 여기 0.3849 이렇게 덧셈 된 게 얘랑 넓이가 동일하니까 이렇게. 이 확률이랑 같은 확률이니까. 그렇죠? 근데 요 자리가 여기인데 이거 계산해 볼까요? 이 계산하면 얼마니? 이게 분정 얼마예요? 마이너스 6? 여기가 루트 n분의 10 분의 마이너스 6이라면 여기 있는 위치는 이거 부호의 반대겠죠. 루트 n분의 10 분의 6이었을 겁니다. 반대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률값이 0.3849인데 0.3849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0에서부터 1.2까지가 0.3849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루트 n분의 10 분의 6 얘가 1.2였다는 걸 알 수 있죠. 1이 곱합니다. 자리 없어, 여기로 갈게요. 양비를 얘를 곱해요. 그러면 좌변은 6이 되고 여기다가 1.1을 곱하는 거니까 루트 n분의 12가 되겠죠. 이렇게 갖고 나면 1 남고 여기는 2가 남아요. 그럼 루트 n 값이 2가 된 거니까 따라서 n의 값은 4. 표본 몇 컵이냐면 4컵 뽑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네.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아까는 확률을 안 알려주고 여기 표본의 크기를 알려준 반면에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를 숨기고 이게 잘 숨겨요. 표본의 크기를. 계산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려고. 대신에 확률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라 똑같은 문제를 얘 모르고 얘 아냐의 차이점과 얘 모르고 얘 아냐의 차이점이지 내용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 문제는 얘랑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 계산이 이제 뭐 성질이나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 자체는 완벽히 동일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기 뒷부분 여기는 한 번 수업이면 정확히 말하면 반번 수업이면 돼요. 반. 딱 원래 수업의 절반 정도 수업이면 다 끝나니까 요 정도면 요 정도는 애교로 남겨놨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